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22일간 레이스를 펼치는 대선 후보들, 첫날부터 불꽃 튀는 유세전을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배재정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김철근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 윤기찬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변인,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각 당 대선 주자들 오늘부터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저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적임자라며 열띤 행보에 나섰습니다. 각 정당 후보들 첫 일성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곳 대구에 삽니다. 이기는 것 외에 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통합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군 장성 출신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 문재인 안보도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서민 경제가 살아야지 국민들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선거운동 첫 시작을 서민의 삶과 예한이 서려 있는 이 가락시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현충사 참배를 하고 오늘 유세는 대구에서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기호 3번 안철수입니다. 위대한 국민의 숨결이 가득한 이곳에서 19대 대선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개혁과제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개파 패권주의와도 싸우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 되겠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뭡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22일 만에 수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국민들께서 저희들을 다시 보고 지지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반드시 이길 겁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실력이 아니라 땀과 노력이 실력인 사회 만들어 달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능력을 발휘하면 그만큼 행복할 수 있는 사회 만들어 달라. 그게 우리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첫 번째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특히 우리 청년들이 당당한 나라 만들 수 있도록 힘 모으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요 5대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배 의원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 첫 유세지로 사실 약세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를 찾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소위 야권 후보들 가운데 이렇게 선거 유세를 대구에서 시작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캠프가 첫 유세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또 선거 운동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 대구로 정하신 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지향하고 문재인 후보가 지향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특정 지역에만 기반을 두고 특정 지역을 위한 공약이나 정책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을 다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전국에서 든든하게 지지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맨 처음 가신 곳이 4.19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하는 네. 2.28 민주화 운동 기념탑이지 않습니까? 그런 통합 행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중소기업 일자리라든지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왔던 정책적인 그런 자료들을 발표하시면서 유세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는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유세를 갖고 또 바로 호남으로 향했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일단 첫 일정은 인천을 갔죠. 인천 새벽 0시에 네. 교통관제센터를 갔는데요. 국민 안전을 최우선을 하겠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세월호 3주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 의지를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신고를 하고요. 첫 지방 일정으로 이제 호남을 택해서 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번 선거에 최대 격전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으로서는 우리의 본거지이기도 하고 녹색 돌풍의 발원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녹색 태풍을 만들어서 전국화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저희도 이제 전국 어디서든 최다 득표로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듯이 적어도 과반을 넘는 네. 대통령이 돼서 힘을 가지고 협치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첫 시발점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서울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맥락이 있는 걸까요? 가락시장을 가셨다가 또 아산 현충사를 갔죠.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런 빽이 없고 보호막이 없는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번 선거에는 사직상의 자세로 임하겠다. 사직생의 자세로 이런 뜻이 담긴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직상의 가구다. 예,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인천을 찾았고 심상정 후보는 노동 현장을 찾았는데요. 홍 소장님, 사실 이제 공식 선거 운동에 앞서 이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양강구도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좀 차이가 나요. 또 여론조사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여론조사의 그 흐름을 간단히 보면은 워낙 지금 차이가 난다니 일단 평균을 내보겠습니다. 네네. 평균을 내보면은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보면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지율이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좀 더 많이 올랐고, 근데 안철수 후보가 빠졌네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 지지율의 크기로 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지금 이번 주에 나오면서 이게 들쑥날쑥한 곳이 많이 있다. 지금 화면에 저희들이 각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된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우리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들쭉날쭉 편차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일단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지지율의 결과가 나오니까 뭐 분명히 편차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조사 우리가 이제 편차 들쑥날쑥하다는 거는 같은 시점에 다른 조사 기관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동일한 조사 기관이 일주일 전과 이번 주에 일주일간의 지지도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추세가 어떤 같은 것이냐. 기간 동안에 동일한 변수가 있었으면 동일한 방법으로 또 조사가 진행이 되었다면 비슷한 추세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조사는 더 좁혀지고 어떤 조사는 더 벌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나 비평가 입장이 되고 들쑥날쑥하다는 비평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여야겠죠.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거 보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40% 안팎에서 좀 이렇게 묶여 있는 현상. 결국은 이게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그 확장성의 한계라는 지적을 이제 넘어섰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섰다. 뭐 저희 당의 지지율보다 더 높은 그런 수치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새 참 대한민국 국민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터넷상에 보면 여론조사를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글들이 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치가 계속해서 다르게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도 이거 제대로 좀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또 한켠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무선 비율이 10% 정도 움직이면 지지율 격차가 한 3% 정도로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아마 여론조사마다 유무선의 이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다른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뭐 표본 집단을 설정했는지 등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이 참 많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하시긴 일단은 확장성의 한계는 벗어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고르게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는 좀 접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양강구도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유동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크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대세 상승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급격하게 상승하던 게 상승폭이 조금 주춤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의 편향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있어요. 편향성이 있다. 기관마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일부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의 대표 또는 소장이 특정 정파하고 너무 친분이 강한 이런 경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다 봐야 되겠지만은
이 여론조사가 초기에 안철수 네. 후보가 쫙 그 상승하고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이 별로 없었는데 1차 어떤 분수령을 넘기 시작하니까 일정 부분 그런 편향이 나타나는 여론조사들이 많더라.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저희는 이렇습니다.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번 선거가 대통령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세웠던 그 세력은 국민들 앞에 나와서 표를 달라 하기가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거든. 결국은 야야의 대결 구도입니다. 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임자가 누구냐, 더 좋은 정권 교체의 적임자가 누구냐, 이런 판단의 기준에 두고 본다면 예. 결국은 안철수 후보 아니면 문재인 후보인데요. 표의 확장성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다 압니다. 확장성은 안철수 후보가 더 높다. 이렇게 본다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론조사의 편향성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이 말씀을 좀 추가하지 않으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안철수 후보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편향성 문제가 상당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는 민주당이 제기했죠. 그렇죠.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 뭐 편향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유권자분들도 여론조사조차 매의 눈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좀 해야 했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상에 저희는 아직 수치가 미미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잠재적 지지율이라는 개념을 좀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오히려 부동층이 늘었습니다. 부동층이 늘고 기존에 부정으로 더 씌어진 이런 그 구도가 벗겨지면서 다소 이제 후보들의 정책 등을 찾아서 선호하는 후보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삼강구도로 생각을 합니다. 삼강구도다. 덧붙여서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출한 세력이 마치 뭐 적폐 세력인 양 또는 국정농단의 세력인 양 오해스러운 발언이 있으셨는데 그 사실 국민들의 상당수가 또 찍었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의지가 폄훼할 것까지는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홍 소장님 지금 이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 보수층이 사실상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런 좀 양반된 해석이 있거든요. 판단은 그때 하죠. 그런데 이 중도 보수층의 특성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층들은 기본적으로 유동층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정 후보의 고정층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층들은 이 표심이 바뀌는 건 실은 아니에요. 그 층들은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때 정치인이나 대통령 후보가 정당이 어떤 정책적 결정을 했을 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면 계속 지지를 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상당히 뭐라고 했나요? 그 까다로운 집단이죠. 그래서 이 층이 움직였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이 층의 어떤 그거를 맞추기 위한 과정에도 이 어셔트되거나 리제렉트 당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봅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여야 각 당에서 사실은 중도층을 잡기 위한 여러 선거 캠페인들을 좀 펼치고 있는데 특히 문재인 후보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를 쓰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졌는데요. 추미애 대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리 후보, 렌탈 후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후보는 자신의 포스터에서 당명을 지웠습니다. 보수 세력의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보수 세력의 정권 연장 도구가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 후보가 적폐 청산 구호를 폐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수많은 국민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았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통합과 미래를 외칠 때 문재인 후보는 분열과 편가르기로 응수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던 오만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죄가 먼저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안희정 지사를 도왔던 박영선 의원이 합류한 것에 대해서도 좀 기대가 큰 것 같아요. 배 의원님. 사실 이제 거듭
지적되어 왔던 중도 보수층에 대한 흡수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기대를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여론을 저희가 뭐 인터넷이든 아니면 주변 분들을 살펴보더라도 그래도 좀 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데 상당히 힘이 되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네. 제가 누차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사실 아까 우리 김철근 대변인께서도 그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그 이번에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때 또 답을 하시기를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국민들이 적폐란 말이냐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아무리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탄생에 도움이 되었던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고 오랜 기간 동안 기득권과 반칙과 특권을 행사해 왔던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네. 사실 국민의당에서 계속해서 국민을 적폐 세력으로 몰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저는 적절하지 않으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 추미애 방금 그 대표의 발언과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통합정부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추미애 후보가 무슨 렌탈 후보니 무슨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그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아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통합 얘기를 또 하는데요. 정면으로 배치되고요. 이렇게 적폐를 그 먼저 내걸었다가 통합정부로 가는데 그렇게 가는 이유가 설명이 없어요. 우선 저는 명백하게 말 바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후보인가? 네. 저는 신뢰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어떻게 말을 바꾸다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호남의 지지가 없으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계 은퇴 안 하고 계속 하고 있죠. 두 번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입장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른바 호남에 가서는 호남 총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오거돈 전 장관이 부산 대통령 얘기를 하면 별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시각각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연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를 신뢰할 수 있는 후보로 보겠느냐. 이 적폐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세웠던 정치 세력을 말하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국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세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적폐 청산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적폐라는 단어를 버리고 통합을 얘기했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 왜 치러지고 있습니까? 촛불 대선입니다. 그동안 잘못되었던 대한민국의 여러 부패와 기득권의 잘못된 특혜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정말 따뜻하고 안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지금 촛불 민심이고 그게 지금 대선의 시대 정신입니다. 네. 그것을 저희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켠으로 물론 가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저는 동의하는데 국민을 적폐 세력으로 두고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국민을 다 끌어안아야죠. 네. 그런 입장에는 전혀 그런... 이견이 없고요.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말 바꾸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또 말씀 안 드리면 마치 수용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에서 사드 얘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미국의 분위기를 보아서도요. 알겠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문재인 될 겁니다. 후보 측에서는 이제 상교동계 인사들, 김종인 전 대표, 홍석현 전 회장 등 사실 이제 보수층, 중도 보수층의 인사들을 좀 영입하고 있는데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아까 적폐 청산 논란과도 관련이 되지만 사실 선거에 임박해서 인사 영입이나 아니면 구호가 그동안의 행보보다 진정성을 더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성향이나 행보가 제각각 달랐던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본인들의 생각을 정책으로 투영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네. 따라서 이건 전형적인 표를 구하기 행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좀 아쉽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이 좀 자유한국당이랑 같이 하면 힘이 좀 될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힘이 되는데 실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안보 분야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 적폐청산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70년 적폐청산 부분으로 연구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완상 부총리께서 언급하셨던 적대적 공생관계 하에서 마치 남한의 산업화 세력을 70년 적폐 세력을 언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울 건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중도층 겨냥 확보 경쟁 이 부분들이 이제 과연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홍 소장님. 지금 이제 세대별로 좀 이렇게 지지층이 좀 확연하게 갈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좀 보실 때. 아무래도 이제 세대 5분만큼 이렇게 세대별 이게 변수가 커진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안철수 후보는 젊은 층에서도 표를 많이 얻었고 높은 고연령층에도 어느 정도 표를 얻었던 분이었는데 보수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나이 고연령층으로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딱 인구 구성 비교가 보면 45세를 전후로 해서 약 50대 50이에요, 인구가. 그래서 이 45세 이하층의 지금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이 높고 50대 이상은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데 이 세대에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투표율.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번 선거를 결정짓지 않을까. 보통의 경우에는 중장년층의 투표율이 좀 높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높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지금 보면은 물론 안철수 후보를 좋아서 지지하는 후보도 있지만은 배제의 성격을 싫어서 특정 후보가 싫어서 하는 후보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동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 또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이제 충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좋아서 나가는 후보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저연령층의 낮은 투표율, 고연령층의 일반적인 높은 투표율 이런 어떤 그 경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도 역시 그런 경향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좀 가봐야 된다 이런 분석이신데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 계속 중도층을 공략하고 있다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 안철수 캠프 측에도 좀 하나를 여쭤봐야 될 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선거 캠프 벽보가 화제입니다. 사실 거기에 국민의당을 지웠다라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그 공개된 벽보 있지 않습니까? 그거 5장을 쭉 보면 어느 벽보가 가장 눈에 띕니까? 글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장의 벽보는 통상적인 그 관행대로 만들어낸 벽보입니다. 그리고 그 5장 중에 가운데 있는 안철수 후보의 벽보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벽보였죠. 그래서 당명이 빠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가장 그 부분이 눈에 띌 겁니다. 3번 안철수. 근데 얼굴만 크게 나온 벽보하고 손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 벽보의 그 느낌의 차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명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기호 3번이고요. 국민이 이긴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당면 갖고 시비 거는 것은 좀 편협한 시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느 입장을 떠나서 새로운 시도는 또 눈길을 끄는 것이 맞고요. 그런 면에서는 특히 뭐 주요 후보 5분의 가운데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그런데 이 SNS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국민이 이기면 안철수 후보가 지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을 사실 넣으셨으면 굳이 이런 또 논란을 불러오지 않았을 텐데 일부러 빼신 것은 왜 일부러 뺐다고 보십니까? 또 의도가 좀 있지 않으시겠는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굳이 지금 이제 40석의 뭐 소수 정당인데 소수 정당으로서 이 손을 잡고 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염려를 또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들을 다각도로 고려하신 게 아닌가. 결국은 보수층을 의식한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이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국민의 그 알 권리 측면에서 보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나아가서 당의 이점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당의 핸디캡은 피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릴 것 같은데 세월호 참사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정치 이용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수유권자들의 공감을 좀 얻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보수유권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한 행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상당히 고민을 하셨던 부분인데 순수한 추모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추모 의지는 강했던 것이고요. 다만 정치에 연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치권이 이용하고 있다는 걸 지금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호 참사 3주기가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는 그 일이고요. 그것을 정치권, 특정 정치인이든 누구든 이용할래야 이용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지금 상황이요. 세월호 인양 직후고요. 3주기 그다음에 9분의 아직 수습이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굉장히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뭐 얘기한다는 것은 또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 문재인 안철수 후보 스탠딩 TV 토론 방식을 놓고 또 일촉즉발의 갈등을 보이기도 했는데 앞으로 5차례의 TV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 여러 TV 토론을 통해서 진정한 후보를 좀 가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배재정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김철근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 윤기찬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변인,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